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중구씨입니다. 회계를 이미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를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학원에서 물론 강의하지만 인터넷에 제가 떠 있는 게 좀 많고, 근데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하시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제 닉네임을 친절한 중구씨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오래 했는데요. 강의 잘한다, 강의가 좋다, 훌륭하다 다 보다요. 저는 이 친절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답답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2008년도인가 저희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저는 이 별명이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뒤로는 쭉 인터넷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요. 나름 인터넷 쳐보시면 제가 쓴 글도 나오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 지향하는 건 최대한 친절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역시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그런 쪽을 워낙 모르다 보니까 이 기능 하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게 답답한 거구나. 모른다고 화내지 말고 친절하게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기초 강의는 차근차근 최대한 친절하게 이끌어 나갈 거고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드려도 이게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일방향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나름 친절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정말로 친절하게 저랑 통화해 보시거나 하시면 정말 아실 거예요. 저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친절한 중구씨의 태어나서 회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강의. 말 그대로입니다. 회계 중에서 가장 기초인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든 제가 따로 회계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어떤 분야로 가든 전산회계든 회계관리든 전산회계 운용사든 어느 쪽으로 가시더라도 모든 분야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이것만큼은 알아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걸 모아놓은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가장 좋아요. 전산회계 2급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를 공부하고 전세무 2급 공부하고 또 회계관리 2급 공부하고 회계관리 공부하고 재정관리사 공부하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세요. 회계관리 2급 좀 쉬워 보이니까 넘어가서 회계관리 곧바로 들어가시고, 전산회계 2급?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넘어가서 전산회계 1급 들어오고. 그럼 거기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만큼을 안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페널티를 안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험상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전산회계 2급이나 회계관리 2급도 강의를 하지만 거기를 거치지 않고 오는 분들 때문에 기초 중에서 최고 엑스만 뽑아본 거예요.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최소한 영어 단어 외우려면 A, B, C, 알파벳을 알아야 하고,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뛰기 전에 걸을 줄 알아야 하고, 걷기 전에 일단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계가 정말로 처음이라면 또는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거나 또는 옛날에 기초를 너무 등한시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분량이 전산회계 2급의 가장 기초인 전산회계 2급 또는 회계관리 2급의 한 4분의 1 수준 또는 3분의 1 수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기초를 단단히 하고 또는 회계관리 2급에서 단단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정말 가장 좋습니다. 튼튼히 올라가는 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정말 최소한 이것만큼 알고 가라 라고 해서 뽑아서 강좌를 만들고, 물론 이 강좌 당연히 23강, 실제 23강 꽤 긴 강의죠. 이거 사실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주경에서 이 회사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일단 어차피 공부를 하실 분들이니까 요 정도의 기본적인 강의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돈을 안 내더라도. 그래서 협의하에 주경에서 도와주시고 저는 또 제가 강의 시간을 내고 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기초를 닦으시고, 주변에 혹시 회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보고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좀 권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돈 버는 것도 없고 저는. 근데 저 회계를 여러분들 먼저 한 입장에서, 회계를 먼저 한 선배 입장에서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어떤 공부를 실패하지 않을 텐데는 걱정이 없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좀 단계 없이 막 넘어가지 마시고 실패하니까 차근차근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최소 정도는 알고 들어가라. 됐죠? 이 강의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 때 먼저 일단 완전 생초보, 태어나서 회계를 처음 보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또 했는데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도 사용하는 강의예요. 이미 전산회계 2급이나 회계관리 2급에서 기초를 다 닦으셨다면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걸 압축시켜 놓은 거니까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충실한 회계 기초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강의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 안 하고 다음 올라가시면 굉장히 힘들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없어요. 반드시 하실 것. 두 번째, 저는 제 강의의 컨셉이 친절이에요. 제가 몰랐을 때 그 고통, 저도 공부할 때 모르겠을 거잖아요.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뭐 음식이나 또는 뭐 여행이나 이런 예를 많이 드는 편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PPT 강의를 만들었어요. PPT 강의. 물론 제가 어떤 다른 강의는 PPT가 아니라 PDF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PPT는 일단 깔끔하잖아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치거든요. 수작업을 하거든요. 손도 느린데 그만큼 제가 친절합니다. 이제 좀 친절해 보이시죠? 그죠? 여하튼 PPT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일단 여기 화면에 딱 띄웠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제 흉악한 글씨체를 안 보셔도 돼요. 제 글씨체가 좀 흉악하거든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씨체보다 낫고. 또 하나 강사로 좋은 점은 뭐냐면 미리 만들면서 자료를 딱 뽑기 때문에 혹시 진행하다가 워낙 익숙해 있는 거니까 뭐 하나 빼뜨릴 것도 빼뜨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다 체크가 돼야 되니까.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PPT 강의가 장점이 많아요. 보기 깔끔하고 학생들도 체크하기 쉽고 제 흉악한 글씨체 안 봐도 되고 정말 좋은데 유일한 단점,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걸려요. 특히 저같이 파워포인트 잘 못하는 사람은 표 하나 만들려면 별고생을 다 해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 이건 기초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PPT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을 쭉 할 겁니다. 다른 강의는 PPT라는 것도 있고 PDF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그때부터 달라질 거고요. 여하튼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이걸 쏴드리는 게 보기가 좋아요. 또 하나 장점 뭐냐면 직접 쏘게 되면 제 필기 시간이 줄어들어요. 필기 시간이.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편이라서 강의 시간이 딴 강사는 좀 길거든요. 상세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 시간을 커버해 준다고요. 딴 강사는 막 열심히 쓰실 때 저는 이미 쏴놨으니까 안 써도 되거든요. 또 몇 페이지 읽어줄 때 저는 이미 바로 찝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늘어나는 시간을 PPT 화면이 보완을 해준다고요. 그것도 장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요. 4번, 한 강의 시간은 가능하면 30분 전으로 찍을 거예요. 가능하면. 오프라인은 그래도 사람 얼굴 맞대고 하니까 그래도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런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보잖아요. 하다못해 오프라인 학원을 가려면 양말도 신어야 되고 뭐 어떤 운동도 같이 해보야 되고 하는데 집에서야 뭐 추리닝을 입고 있던 더움으로 다 벗고 있던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프보다는 집중력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온라인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30분 안팎으로 찍어요. 가능하면. 그 정도까지는 집중 유지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문조사 해보면. 근데 그 시간 넘어가면 좀 지루해지니까 대신에 미리 양해드릴 건 회계라는 과목이 딱 30분 딱딱딱 끊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이에요. 딱딱 끊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30분이 조금 넘더라도 한 번에 다 보여드릴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0%는 못 지키겠지만 90%에서 95% 안팎은 제가 30분 안팎으로 끊을 거예요. 한 30분 좀 부족하거나 40분 넘거나. 그리고 간혹 특이한 상황 때 40분 안팎으로 찍는 경우도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자르기 애매할 때. 아주 길다면 자르겠지만 이거 한 40분 안팎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쩌다 한두 개 빼놓고는 여러분들 집중력을 유지하기 좋은 25분, 30분 또는 35분 요 10분 사이, 25분, 35분 사이 요 정도에서 끊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유지하시기가 좋아요. 딱딱 끊어서 부족한 부분 체크하기도 쉽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총 강의 수는 23강이에요. 23강이지만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가 보통 50분, 60분인 걸 비춰보면 제 강의가 다른 강사님들 강의 한 12강 정도 되는 거예요. 12강. 실제 시간도 한 12시간 안팎이 나와요. 해보시면.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를 닦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는 숫자는 많지만 제가 짧게 잘라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전체적인 시간은 비슷할 것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얘기만 잔뜩 하고 지나가면 1강이 너무 무의미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강의 스타일이 맞는지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 뒷부분에 강의를 조금 진행하다가 1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30분이 좀 넘을 거예요. 이런 앞 얘기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뒤에 쭉 보시면 평균적으로 30분 자고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한 40분 안팎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긴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되셨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 특징 알려드렸고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또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그러면 강의를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죠. 회계의 기초 10페이지죠.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전산회계 1급 제 교재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전산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록을 보시면 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록입니다.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설령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거 들을 수 있게 해놓을 건데 주요도 앞에 홈페이지에다가 또 제 카페에다 올려놓을 건데 그분들은 제가 따로 PDF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작업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설령 제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해도 이 기초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분이 훌륭한 강사님과 강의 수업을 하시더라도 제발 이 정도만은 공부하고 들어가시라는 제 충정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수업 상관없이.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요 페이지는 그 교재의 페이지예요. 하단에 있는 페이지. 그대로 페이지 맞췄습니다. 온라인은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모르면 쫓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고에서 페이지를 써드립니다. 찾아오기 쉽게. 됐죠? 됐습니다. 먼저, 회계의 정의 목적.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링에 올라가서 상대편의 선수랑 권투를 해요. 권투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운을 시키거나 내가 많이 때려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막 두드려 패면, 그 목적 없이 두드려 패면 그게 깡패지 선수인가요? 적어도 권투할 때 왜 하는지, 축구할 때 왜 하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드리블도 하고 정교하게 패스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하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공을 90분 내내 막 돌고 돌아다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거라든 간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 다음에 목적은 알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첫 단계가 이거예요. 회계의 정의와 목적. 자,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딱 2줄입니다. 딱 2줄. 이거는 절대 제가 외우라고 써드린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 몸과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시라고요. 콱콱 박아놓으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걸 넘어서 계속 되새기시란 말이에요. 회계 공부하는 동안. 회계의 모든 것이 이 2줄 안에 있더라도 과언이 아니니까 외우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외워도 반복하시고 또 시간 날 때 드시고 오셔서 이 안에 숨어있는 온갖 뜻들을 다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회계를 보는 눈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암기가 아니라 마인드, 암기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라는 마인드 차원이에요. 반드시 암기가 아니라 몸속에 박아놓으실 것, 머릿속에 박아놓으실 것. 수없이 되풀이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라고 했거든요.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먼저 기업 실체라는 말부터 따져보죠. 기업 실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기업 실체. 그냥 기업, 그러면 좀 뭔가 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기업 실체 그러니까 좀 낯설죠? 물론 기업과 기업 실체는 의미가 달라요. 자, 기업 실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뭐 조합기업도 있고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가장 그중에서 진화된 형태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회사는 기업이 가장 있고요. 뭐 개인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하면 그 주식회사는 누구 거죠? 사실은 주주 거잖아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회계적으로는, 적어도 회계학적으로는
모든 기업은 주주의 종속물이 아니고 사장의 종속물도 아니고 종월 종속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독립된 존재다. 그 뜻을 가진 게 기업 실체예요. 자, 회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부터 이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잖아요. 기업은 주주 건데 왜 그거 아니라고 우기지? 처음부터 지금 어긋나고 있죠. 그 논리가 아니에요. 경제적 실질은 주주께 맞아요. 근데 회계 처리하려면 독립돼서 가능하니까 독립된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말이 아직 어렵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업 실체란 말이 조금 더 어려우시면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시다 보면 법인이란 말 들으시죠? 법인. 이게 쓴 겁니다. 오늘따라 잘 썼네요, 아주. 자, 제가 지금 한문을 썼다고 해서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문 실력은 거기서 거길 거예요. 저도 뭐 한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 수업을 할 동안 유일하게 쓰는 한문이 이거예요. 잘난 척하느냐고. 쓸 줄 아는 거니까. 어려운 거 쓰다가 틀리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쉬운 것만 씁니다. 법인이라고 써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법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이 흔히 법인하는 그 법인이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들 뻔히 알고 계시지만 아직은 대답하기 싫은 거죠. 저를 간보고 계신 거죠. 또 우리는 알고 있어도 주관식으로 물으면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사지선다가 있을 거잖아요. 모르면 찍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옆에 사람도 없고 부끄러울 일 없으니까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해주세요. 아는 만큼 대답해 주시고 뭐 싫으면 인상 쓰시고 좋으면 거기 끄떡끄떡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하시는 게 효과가 올라갈 겁니다. 자, 법인 100% 규정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에요. 법인이라는 건요, 법으로 인격, 사람의 격을 부여한 단체를 법인이랍니다. 법으로서 인간의 격, 인격을 부여한 단체를 법인이라 해요. 그럼 무슨 뜻이죠? 법적으로 인간임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면 적어도 팔다리가 있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흰혈액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법인은 무생물체잖아요.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간과 똑같은 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인은 인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인간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인. 그 자체가 인간. 자연스럽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으로 인간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법인은 적어도 법적으로 인간과 똑같아요. 사람이 출생신고하듯이 이 법인도 출생등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하듯이 법인도 죽으면 청산신고, 파산신고 해요. 해산신고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법인등록번호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이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법인이라는 걸로. 자,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임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하면 저랑 이들이 많이 할 거예요. 제가 회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말 또는 상식에 어긋난 말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회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담도 안 겪어본 걸 만들어서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즉 안 해본 거 없는 말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잘 못하는 편이라 제가 사례를 들 때도 대부분 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일들로 사례를 들 겁니다. 회계는 실용학문이니까 그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법인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요. 가끔 여러분들도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막 힘도 들고 어떤 때 막 욕도 나오고 어떤 때는 막 분노도 치밀고 어떤 때는 막 괴롭고 다양하죠. 상사한테 혼날 때도 있고 일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후배들이나 또는 뭐 동기들이나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회계랑 세무를 가르치는 사람인지라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5번은 꼭 연락이 와요. 지들 세금 낼 때. 꼭 뭐 친한 척하고 전화가 옵니다.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올 때 말고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아무래도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선배보다는 후배가 많겠죠. 아무래도요. 전화가 옵니다. 아, 형. 아, 왜? 나 진짜 들어서 못하겠어. 이 김 과장 여기서 욕을 할 수 없죠. 이 김 과장 XX. 아, 이게 못 다니겠어. 아, 나 들어서 못하겠어.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눈앞에 있으면 뭐 술을 한잔 사주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니까 전화를 했는데. 아이, 그래. 뭐
지금 다 그렇지 뭐. 많이 힘들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 근데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이번 기회에 때려치고 장사를 할래. 저는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장사꾼은 거의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거든요. 즉, 100명 시도하면 20명만 성공한단 말이에요. 평균이. 그러면 그 100명은 나름 엄청난 준비 끝에 사업을 했다가도 80%가 망하는데,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아, 여기도 못 해먹겠어. 상사 보기 싫어서, 일하기 힘들어서, 때려치고 아무 장사를 할래? 이건 거의 100% 망하죠. 그럼 날려야 되는데, 그 열받은데 딱 말리면 대화가 끊어져요. 딱 봤습니다. 그래. 뭐, 너 젊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뭐, 괜찮겠다. 젊으니까. 그래. 그럼 뭐 어떤 걸 해볼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 근데 형, 나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저한테 물으면. 지가 알아야지. 저는 창업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회계 전문가지. 근데 그럽니다. 야, 임마, 그건 네가 좋은 걸 해야지. 네가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뭐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다가, 형, 나 국수집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국수집이래요. 그래, 그것도 괜찮아.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자기가 열정만 가지셨으면. 그래서, 그래, 그럼 돈은 좀 있냐? 그럼 얘기를 하죠. 아, 형, 그동안 뭐 하는 것도 있고요. 뭐, 퇴직금도 타고, 뭐 대출 좀 받으면, 뭐 한 1억 안 되겠어요? 얘기를 해요. 그럼, 1억? 그럼 뭐, 점포 이렇게 나오고, 직기 나오고, 일단 뭐, 중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외곽집이나 가능하겠네? 이 정도까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원래 대화란 건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미 확고해 있고, 이미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해봐야 그건 감정 충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놓고, 그래, 뭐, 좋겠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러면, 국수집 하나 해보자. 그리고 제가 물어요. 이왕 돈이 있으니까, 법인으로 해볼래? 개인으로 해볼래? 이렇게 물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사업을 법인으로 사업을 해볼래? 개인으로 사업을 해볼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녀석도 분명히 상경계열 출신인데, 제가 상경계열 출신이니까, 전공이 제가 경영학이거든요. 상경계열인데, 그럼도 그럴 텐데, 그동안 공부한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시선하면서. 저한테 그래, 형, 어떻게 다른 거죠? 예전 같으면 알았겠죠. 다 까먹은 거죠.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까, 화를 누르고, 친절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얘야, 세금이 다르단다. 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요, 소득세를 냅니다. 이거 일일이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구만 아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다 아는 거니까, 지금 미리 외우려고 짐 빼지 마세요. 지금은 큰 틀을 잡으시는 거라고요. 큰 시야. 소득세를 내요. 그런데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세금을 6%를 내요. 그리고요, 1,200만 원을 넘어서 4,600만 원까지. 요 구간은 15%를 냅니다. 됐죠? 또 4,600만 원을 넘어서 8,800만 원을 벌었을 때, 이때는 24%의 세금을 걷어요. 8,800을 넘어서 3억을 넘었을 때, 3억까지. 이때는 35%의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1년 동안 3억을 넘겨서 돈 많이 번 사람한테는 많이 걷어야죠. 3억 넘어간 분들한테는 38%를 받아요. 이렇게 금액에 따라 세율을 자꾸 더 높이는 거, 이걸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전기세, 누진세를 말하죠.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세 적용하듯이. 똑같아요. 세금도. 소득이 많아지면 할수록 세율을 올립니다.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5단계. 보시죠. 6%, 15%, 24%, 6%, 15%, 24%, 39%, 38%. 물론 세율은 중간중간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들을 때는 변할 수도 있긴 해요. 어쨌거나 근데 기본적인 틀이. 그리고요,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이것이 국세,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고요.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0.6% 더하기 1.5% 여기는 더하기 2.4% 더하기 3.5% 더하기 3.8%. 실제로 세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내는 거죠? 6.6%.
16.5%, 26.4%, 38.5%, 4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세금은요. 즉 이쪽은 국세,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쪽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벌어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2억까지는 10%, 2억부터 100억까지는 20%, 100억을, 아니, 200억이죠. 200억을 넘어갔을 때는 20%. 됐나요? 세금이 어디가 현저하게 작다? 법인이 현저하게 작아요. 만약에 제가 1억을 벌었다 치면, 물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억이라고 해서 다 이 30%를 내는 건 아닙니다. 1억 중에 1200만 원은 6%, 요 구간인 3400만 원 15%, 요 구간인 4,200원이 있어. 이렇게 때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다 이거 적용한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는요, 법인세는, 여기서 지방세는 내야 되니까, 만약에 1억을 벌었다. 라고 가정하면, 내가 법인일 때는 세금 얼마만 내면 된다? 11%만 내면 돼요. 1,100만 원. 그죠? 그런데요, 소득세라고 가정하면, 대략 요 구간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중간에 빠지는 게 있겠지만 그냥 쉽게 본다고 치면 얼마나 된다? 38.5%. 법인은 1,1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1억 벌어서 소득세 얼마나 된다? 3,850만 원을 내야 한다. 3배가 넘잖아요. 세금은 소득세가 월등하게 많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죠. 야, 일단 세금은 아무래도 이러니까 법인이 적은데 소득세는 아무래도 세금이 많지. 그럼 대뜸 아직 장사도 안 했고 돈도 안 번 놈이 세금부터 판단해요. 그러면 법인 해야지. 하지만 세금 말고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좋은데 그래 법인도 괜찮아. 공신력도 있고.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상기시켜주는 거죠. 너도 알겠지만 법인과 개인 사업은 다른 게 또 하나 있어. 뭔데요? 개인 사업은 사업체 자체가 제 거예요. 사업체 자체가 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건 제 거니까 이 돈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법인은 제가 법인 사업을 벌려도 그 사업체가 제 게 아니라 저는 저고 법인은 또 다른 인간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체 부여한 거니까 또 나와 다른 또 다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법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인격한 또 다른 인간이니까 그 돈을 제가 함부로 갖다 쓰면 그거는 절도가 되고 횡령이 되는 거죠. 남의 거 갖다 쓴 거니까.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면 개인 사업은 그게 내 거니까 만약에 1년 동안 장사 잘해서 세금 내 거 다 내고 순수하게 여기 나왔다 치죠. 그럼 그거 내 거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술을 먹고 줬고 여행을 다녀줬고 하룻밤에 술 다 퍼먹어도 뭐랄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가족은 뭐라고 하겠죠. 와이프나. 하지만 법적으로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 1억 벌었어요. 그 분명 법인 제가 설립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억 벌었으니까 내 거다라도 술 먹으면 뭐가 된다? 곧바로 형사 아저씨들이 온다. 그래서 이쁜 팔찌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큰 집에 살게 해준다는 거죠. 왜? 남의 것을 집어갔잖아요. 다른 사람 걸 집어갔잖아요. 그건 뭐다? 횡령이다. 됐나요? 또는 절도가 된다. 관계없는 사람은 절도인 거고 관계 있는 사람은 횡령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게 법인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뭐다? 철저하게 독립주의자니까 그 사람 거를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실체란 말은 학문적인 용어고요. 법률적인 용어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독립된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존재듯이 이 기업 실체 역시 독립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주주 거지만 적어도 회계학 개념에서는 법인은 또는 기업은 주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독립된 존재란 말이에요. 독립된 존재로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부채를 지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이걸 다 자기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누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누구다? 자기 스스로다. 그래서 그걸 기업 실체랍니다. 독립된 존재다. 누구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독립 존재니까 스스로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물건도 사고 팔고 돈도 벌고 쓰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기업 실체라는 논리 때문에 딱 하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반드시 모든 회계 처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다. 주주의 입장도 아니고 사장 입장도 아니고 종업 입장도 아니에요. 정부 입장도 아니고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하라?
자기 스스로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산다고. 사람은 누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의 사고는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분명히 전면이죠. 여러분한테는 이게 뒷면일 수도 있잖아요. 뒤쪽이니까. 누구나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회계 처리하실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빚을 줬는지 받을 게 있는 건지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심이 잡혀요. 모든 회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물건을 팔았는지 사왔는지, 갚을 빚이 있는지 받을 빚이 있는지, 이런 걸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기업 실체는. 이해 가시나요? 기업 실체야. 기업 실체를 법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법으로 말하면 법인이란다. 법률용어로 하면 법인이에요. 법적으로 인간을 인정한 거. 법으로 하나의 인간을 인정한 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다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독립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대요. 이해관계자가 뭔가요? 이해관계자를 다른 말로 정보이용자라는 용어 쓰거든요. 정보이용자. 정보이용자라는 말도 쓰는데요. 자, 이해관계란 말은 이익이나 손해가 관계인 사람들 말이에요. 기업과 어떤 형태든 간에 이익이 연관되어 있거나 손해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 합니다. 기업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기업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가 있고 손해를 볼 사람, 어떤 사람 있죠? 일단 가장 먼저는요,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 주주죠. 주주.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주주인데요. 주주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죠? 기업이 잘 되면 주주는 배당금을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벌죠. 기업이 못 되면 그 배당금이 적어져요. 돈 적게 벌죠. 기업이 망하면 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죠. 그러면 주주 말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주주랑 한참 쌍쌍바처럼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 있죠.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는 달라요. 주주는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적으면 적게 받는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람이지만 채권자는 아니죠. 일정한 돈을 빌려주고 법적으로 이자를 받아가는 성격은. 회사가 망해도 빚받을 권리가 있어요. 주주는 망하면 그만이지만 양쪽 차이가 있죠. 여하튼 주주와 채권자가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나요? 일단 종업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업원은요, 회사가 만약 잘 된다 그러면 급여 외에 성과급 또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건 이익이고. 그럼 어떤 경우가 나쁘죠? 기업이 잘 안 되면 월급이 동결될 수도 있고, 동결은 그나마 낫죠. 감봉을 당할 수도 있죠. 손해잖아요. 더 심각한 건 동결 감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 규모를 줄이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손해죠. 당연히 종업원은 회사랑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또 누가 있죠?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소비자는 기업이 좋은 물건 만들면 좋은 제품 쓰는 거지만 이상한 거 만들면 그만큼 고통받는 거죠. 이익과 손해가 다 얽혀있다. 또 종업원이 연관이 있다고 치면 경영자도 기업과 연관이 있겠죠. 경영자도 연관이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경영자는 기업이 잘 되면 어떤 논리가 있죠? 역시 성과급을 받고, 또 요즘 추세가 좋은 경영자를 모실 때 연봉을 많이 주면 기업에 고정비가 부담이 되니까 연봉은 적게 주되 스톡옵션, 나중에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거나 또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스톡옵션이죠.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자는 경영이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의자를 치우죠. 다음날 회사 갔더니 의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의자가 없으니까
얼굴 두껍게 기마 자세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쪽팔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해관계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또 기업과 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있죠. 우리나라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하는데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제 주축이 기업이거든요.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은 국가와 직접 상관이 있어요. 정부든 국가든. 그래서 이거죠. 기업이 잘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가의 살림이 안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업들이 경영을 못해서 뭐 무너지거나 도난되거나 잘 안 되면 그만큼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 당연히 관계가 있어요. 또 이 정부 부서 중에서 특히나 기업과 밀접된 곳이 하나 있죠. 어딘가요? 세무서. 세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걷어요. 적게 벌면 적게 걷어요. 그 세금으로 우리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당하는 거잖아요. 밀접하다. 물론 요것만 예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노동조합도 있고 또 각종 사회단체도 있고요. 사회단체는 기업의 기분 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사회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회계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거래 상대방을 단순화시킨다고요. 단순화시킨다고 이렇게. 일단 딱 세 종류의 이해관계자만을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라 훨씬 더 많지만 중심적으로 세 이해관계자만 보겠다는 얘기죠. 이 중에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 외부에 있죠. 기업 밖에 있죠.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불러요. 이해할 수 있죠?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죠. 이걸 내부 이해관계자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는 정보 이용자라고도 해요. 세무서는요.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세금 계산을 요거는 뭐 굳이 외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국가기관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하는, 주주와 채권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 또 경영자를 위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계, 이걸 우리는 관리회계라 해요. 다른 말로는 의사결정회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무서에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를 우리는 세무회계라 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나눠 세 가지예요. 재무회계. 또 원가회계라는 거 아시죠? 원가회계는 양이 안 많아서 보통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불러요. 보통은.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보통 이렇게 회계는 크게 세 가지 나눠요. 크게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중에서 뭐니 해도 회계의 중심, 회계의 정수, 회계의 모든 것, 재무회계예요. 조금 회계를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이쪽을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재무회계를 해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무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법고시에 민법이 있다면 회계사고시에는 재무회계가 있다. 사법고시 볼 때 민법만 넘어가면 거의 다 넘어간 거거든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회계 넘어가면 대부분 넘어간 겁니다. 아마 재무회계의 그 분량이 한 5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를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정 정도 공부가 되면 원가회계를 보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를 보고 관리회계는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회계자 대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 됐죠? 그 다음에 경영자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세금 계산하기 위한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의 회계로 나눠요. 그리고요, 모든 시험에 이 세 가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나오거든요. 과목이 다. 그런데
일반 실무자들이 볼 수 있는 실무형 자격증 중에 이 세 가지의 회계를 각각 독립된 과목으로 시험을 자격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재경관리사예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가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도 많긴 하지만 실무형 자격증 중에서 단순히 자격증 말고요.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은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단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공부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실무형 자격증 중에서 순수하게 실력 배양만 얘기하면 가장 좋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재경관리사라는 게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재무회계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 관리회계는 주로 경영자들이 보는 회계예요. 경영자들이. 여기서 경영자란 말하는 것은 사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회계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간부시험에 관리회계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회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걸 다 하려면 1시간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도 한 40분 이상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도 한 40분 넘어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첫 회 이 정의 설명할 때만 빼면 웬만해서는 35분 넘어가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 강의도 설명해드리고 강의 스타일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1강 정리할 거고요. 2강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수업이 첫 시간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첫 시간에 슬기롭게 잘 넘어갔죠? 지금과 같이 저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저 노래 보고 있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또 화나면 화난 대로 표현하시고 혼자서 또 좋은 대로 웃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건 뭐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